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화와 다문화 세 번째 챕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와 다문화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세계화의 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확하게. 그리고 세계화의 특징, 그에 따른 또 문제점, 그리고 인구 이동은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그 문화 혼종성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화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가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 자본,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상호작용하는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그 깊이 또한 심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처럼 세계화는 이제 우리가 지구라는 하나의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결정이나 경제 위기, 이런 것이 그 나라 안에서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대륙에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요새 뉴스에 보면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맥그루는 세계화를 그 책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70페이지 테이블 나와 있죠. 그래서 맥그루는 세계화를 정치적 경제를 넘나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위들이 증가하여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결정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세계화는 단순한 국제 교류가 아니라 상호 연계성과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사회 전반에서 네트워크, 이 연결망이 아주 촘촘해집니다. 교통과 통신체계의 발달로 인해서 이념이나 뉴스, 자본, 정보, 상품, 기술 등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구적 상호작용의 범위나 강도, 속도, 이 모든 것이 증가하게 되었죠. 결국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를 이렇게 분절된 공간이 아니라 공유된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집단적 인식의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96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경영 환경 속에서 국제 간 교류와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은 흔히 전 세계 시장의 단일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는 각국의 경제 활동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다른 나라의 경제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물건을 살 때 OEM, ODM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개발을 했지만 그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OEM 뭐 그래서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지만 메이드 인 뭐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나 이제 만드는 공장은 정말 외국에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 그런 그 시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화는 국가 단위의 경제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 개념처럼 작동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역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은 더욱 강화되겠죠. 특히 중요한 점은 세계화가 상호 의존적인 통합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체계 안으로 묶여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 국가의 정책 변화나 경제 위기는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른 국가나 다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변화 과정이고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간호,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우리 세계화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기본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정의와 핵심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간호학과여서 이제 다문화 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다문화 간호의 출발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그 이제 중심 정의와 기본 개념 뭐 이런 핵심 특징들을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 책에 나와 있어서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세계화의 변천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면 먼저 전 근대의 세계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전근대 시기는 약 9,000년에서 만 년 이전에 매우 긴 시기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세계화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화의 모든 요소가 부분적으로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처럼 전 지구가 촘촘하게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기술입니다. 기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호 교류하는 작용 범위가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요새 그 현대화, 지금 시대에 가장 세계화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과 통신이죠. 이 네트워크. 근데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굉장히 되지 않았죠.
정말 인간의 그 다리로만 움직이거나 기껏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뭐 동물들의 다리, 말. 그래서 이런 교통과 통신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물자, 정보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그 이동 거리 역시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이 정근대 세계화의 교류는 주로 유라시아 대륙 내에 바다 건너는 절대 거의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내의 지역 간 또는 문명 간의 교류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혹시 고등학교 때 실크로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교역처럼 일부 경로만을 이용한 정말 제한적인 연결만 존재했을 뿐이었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네트워크나 지속적인 흐름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있더라도 일시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간헐적인 경우가 많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체계적인 연결망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전 근대 세계화의 하부 구조, 즉 운송과 통신 체계 역시 매우 다양하면서도 그러한 그 균질성 없이 지역에 따라서 그런 교류의 방식과 수준이 굉장히 달랐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그런 체계조차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변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변두리 지역의 경우에는 제국의 중심지와는 연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권력의 중심지들과도 상호 연계가 굉장히 미미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또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고,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는 권력 또한 굉장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그 지역 간이나 문명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뭐 제도나 규범 이런 것들 역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는 굉장히 비공식적이었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 결론은 정근대의 세계화는 부분적 교류는 존재했지만 기술, 제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오늘날의 본격적인 세계화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초기 단계의 세계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대 초기의 세계화인데 이 1500년에서 1850년경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의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한 그런 신분제 중심의 농업 사회로 유지되었고 양반 중심의 정치 질서가 지속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이 세도 정치와 이 삼정의 문란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이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래서 민란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국으로 따지면 유럽은 아주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의 절정, 대항해 시대의 확장,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런 뭔가 이제 조짐이 보이는 그런 변화의 물결이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항해 시대의 확장이 되는 이제 점점 증가되는 그런 늘어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6세기 초는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바다를 통해서 막 여기저기 진출을 하면서 지구적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세계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근대 시기와는 달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연결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세계화는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잇는 인구 이동과 자원 이동, 그리고 질병과 문화의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시점이 중요하죠. 질병이 이제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하면서 그 사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질병까지도 확산되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적 관계 속에서 이제 점점 더 강화가 되었고, 특히 유럽 제국들은 식민지를 통해서 전 세계화를 연결했고, 주요 거점들은 지구적 상호작용의 그런 네트워크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역 간의 교류의 양이나 그런 빈도, 횟수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기의 세계화는 분명히 또 한계가 나타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육로를 넘어서서 이제 그런 배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송이나 뭐 이동하는 수단이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통신 기술은 여전히 이제 또 속도나 그런 범위 면에서는 역시 제한적이었고, 전 세계가 균등하게 또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근대 초기의 세계화는 유럽 중심에 전개된 부분적이고 불균형적인 세계화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중심으로 전개된 부분적이고 불균형적인 세계화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또 특징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사회적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그 기계화된 인쇄술이 확산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그런 순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책과 문서가 대량 생산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 사상과 문화의 교류도 크게 증가했죠. 또 철도나 기계화된 철선, 운하, 도로 건설 등의 발전은 원거리 지역 간의 연결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상업과 행정, 군사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기술 혁신이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주로 이제 서유럽과 일부 지역에만 집중이 되었고, 식민지나 주변부 지역까지는 균등하게 퍼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세계화는 접촉과 교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 중심의 삶과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죠. 그래서 근대 초기의 세계화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단계였지만 여전히 서구 중심, 그리고 기술 편중, 제한적 확산이라는 특징을 지닌 그런 과도기적인 세계화 단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대의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연도로 따지면 1850년부터 1945년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저희 나라는 조선 후기부터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좀 벗어나고 이제 막 독립을 했을 그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계화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서서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로 본격화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와 군사 관계가 지구적 차원에서 급격히 팽창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세계화, 특히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가 매우 강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세계화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실제 이 시기에는 지구적 무역과 투자가 급증했고 그 영향은 단순히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본,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이주 현상 또한 더욱 세계화된 양상으로 이제 나타났죠. 특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에서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로 그 대서양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주가 이제 최고조로 이르게 되죠. 이 시기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은 구미 제국의 국가들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지구적인 상호 연결망이 형성되었고 무역, 투자, 이주 영역에서 세계화의 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 군사, 그런 이런 전쟁 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화가 하나의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이 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런 거대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급제동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전쟁은 이제 그런 군대 이런 군사적 영향력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뭔가 그들이 힘을 내세우려는 움직임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쨌든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를 끊어내는 그런 사건이니까 이제 국제 교류를 단절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전쟁이라는 어떤 사건이 멈추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고 이후에 그 패권국으로부터의 미국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제국 형태가 아닌 국민 국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구적 지배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게 되는 정말 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상호작용 기술과 교통, 통신 중심의 하부 구조가 결합되면서 세계화는 다시 이제 새로운 물결을 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의 세계화는 무역, 투자, 이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였고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절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성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의 세계화입니다. 현대의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세계화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면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축국의 패배, 그리고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쇠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세계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등장하게 되죠. 이 시기 세계 질서는 군사력과 이념을 축으로 한 비교적 안정된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문 기구들이 등장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과 조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가 형성됩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정치적 기본 단위가 거의 모두 영토를 가진 국민국가 체제로 정착하게 됩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도적 구조도 붕괴되었고 국민 국가들이 그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결합체와 국제협력 구조가 등장하게 되죠. 이 시점부터는 세계화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그 지구적인 이주 유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현대 세계화에서는 단순한 노동 이주를 넘어 난민과 망명자의 급증,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의 대규모 이주,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신흥 걸프 국가로의 노동 이동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구적인 통신 네트워크의 확산입니다.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가 이동하면서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속도와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화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와 정치, 그리고 권력 구조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된 생산과 소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서구 산업혁명의 결과와 결합된 환경 문제와 이런 불균형 문제 또한 현대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세계화라는 것은 편리함과 연결성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새로운 문제점, 불평등과 갈등을 동시에 낳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세계화의 특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세계화의 특징이 생겼고, 또 그 이면에 또 문제점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첫 번째 특징은 사회의 지식화와 정보화입니다. 정보 기술의 이런 발전은 기존의 자본이나 자원 중심 사회를 넘어서 지식과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죠. 이것을 흔히 지식 기반 문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정보가 제한된 사람이나 집단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의 양과 그 속도 자체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죠. 개인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노동, 교육, 의료, 정치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는 점점 하나의 생활 단위처럼 작동되고 있죠. 사람, 문화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처럼 연결되고 있고 이것은 세계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와 기술의 초국적화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 경제로 통합되면서 기업의 활동 범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수익성, 안정성, 성장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국가의 영토와 국가의 영토의 주권에 국가의 영토와 이런 주권에 묶여 있었다면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경계가 점점 이제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경을 넘어서서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각국의 경제는 서로 깊이 의존하는 그러한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는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동시에 한 지역의 경제 변화가 다른 지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어떠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런 아니면 중동의 어떠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주유소의 기름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세 번째는 문화적 세계화입니다. 문화적 세계화란 개인이 자기 표현이나 소비, 생활 양식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요소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이동성의 증가는 이러한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그 결과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문화의 획일화나 단일화라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K-팝, K-음식,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좋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거의 우리나라, 이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해외인가? 우리나라인가? 약간 이런, 또는 그런 음식점, 한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어서, 이게 외국에서 이제 태국 음식을 먹는 건지 한국 음식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그 이야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의 획일화나 단일화라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세계화는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혁명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인공지능, 요새 얘기하는 AI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로봇, 드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생산 방식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어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맞춤형 소비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즉 4차 혁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혁명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새로운 역량들이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혁명 시대의 인간이 상황 맥락 지능,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 지능이라는 4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을 넘어서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혁명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뿐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와 이 4차 혁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여기 81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등과 빈곤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세계화는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인다 라고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 전반을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못한 지역과 집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단기적으로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심각해집니다. 한국 사회 역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주거 불안과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부담은 늘어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양극화는 이제 또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자살, 범죄, 가족 해체, 계급의 또 다른 계급의 탄생, 뭐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의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뭐 1인 1주택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이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지금 그 과도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과도기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좀 나라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문제는 무한 경쟁의 심화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경쟁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경쟁은 이제 일상 그 자체가 됐죠.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경쟁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에 있어서 그런 베이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은 거죠. 모두 출발점이 같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회와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 역시 불평등한 분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파급 효과로 이 파급 효과는 전 사회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 원래 경쟁의 그런 의미와 변질되어 가는 거죠. 원래 경쟁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화 속 경쟁은 점점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보다는 배제, 상생보다는 탈락,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탈락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고. 네. 이것이 강조되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쟁 자본주의가 이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자리 잡게 되면서 각국의 정부는 시장 규제나 공공 개입을 통해서 금융과 산업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유화와 규제 완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점 약화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뭔가 참견을 하려는 트럼프의 그런 움직임. 그래서 국가들이 굉장히 주변 국가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통 미국의 그런 권력을 좀 더 손에 쥐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튼, 그래서 이러한 경쟁 심화 양상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역시 경쟁 논리 속에서 점점 무력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은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문화의 균질화와 다문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화는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지만 동시에 특정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음식, 생활 양식 등은 빠르게 세계화, 여러 나라 국가들과 연결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갈등은 쉽게 발생할 수 있겠죠. 다문화 사회에서 기존의 단일 민족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 문화적 세계화는 사회 통합을 해칠 수도, 반대로 다양성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우리 사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거죠.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지구 환경의 위기입니다. 세계화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는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피부로 느끼고 있죠. 기후의 변화,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태계 붕괴, 생물종 감소, 이상기후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환경 위기의 상당 부분은 고도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된 생산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값싼 생산과 빠른 소비를 위해서 자연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소모되었고, 현재도 소모되고 있고, 앞으로도 소모될 예정인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기와 바다는 국경을 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화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국의 생산 시스템은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식, 정보, 문명의 성과는 환경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세계화는 결국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을 중립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만들고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같은 영역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불과 10년여 만에 개인 유전자 분석이 상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키워서 본인의 치료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체를 인간이 의도한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죠. 문제는 기술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파장입니다. 생명 조작,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의사결정, 개인정보 대량 수집 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생명윤리 연구기관인 헤스팅스 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윤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여지는 네 가지 질문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이 생명윤리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기술 개발이 정말 최우선 가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기술 개발을 무조건 가속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술 진화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기술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규제 없이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이것이 핵심인 쟁점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현장에서 규범 준수 여부를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입니다. 윤리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감독과 책임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윤리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4차 혁명을 하기 싫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발전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또는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계화의 개념과 세계화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2주차 문제 정답이 나올 거고요. 또 오늘과 관련된 또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풀어서 정답만 올려주시면 그걸로 출석 인정 과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